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새벽에 그 나스닥과 야간 선물이 있는데요. 나스닥은 또다시 1.36% 올랐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은 320.05까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리 시장의 야간 선물이 좀 덜 상승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테슬라가 9.78% 올라갔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넷플릭스가 3.4,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두 종목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를 IT 쪽에서는 약 두 종목만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둘 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다 잘 나왔죠. 금융주는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요. 지금 그 IT주, 그러니까 성장주는 넷플릭스하고 테슬라만 성장주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종목만 최근에 좋아요. 넷플릭스 그렇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거죠. 물론 뭐 IB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축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는 잘 안 빠져요. 그 어제 러시아에서 그 푸틴이 그 가스프롬에 대한 부분들을 재겠다 그러죠.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한 40% 정도 수준만 공급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을 길들이게 하는 거죠.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이렇게 농산물 이런 가격은 식량이라든지 원자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에너지 쪽만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어제 조금 깜놀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 시장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22가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이례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죠?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에서 전부 다 이제 그 한 25bp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0bp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25bp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요. 제가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달러하고 유로하고의 비율이 1대1까지 내려와 버렸고 아니면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어제는 1.0225 정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108 넘어갔다가 106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당장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한 강수죠.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에서 약한 고리,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흐름들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50bp, 그러니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의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 50bp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빅스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로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이제 강세가 되면 달러가 인덱스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경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냐 경기냐를 아마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가 당장은 외국인들이 뭐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10년물하고 2년물은 역전이 된 상태고요. 그것도 소수점 바로 다음에 2가 떨어졌죠. 예전 같으면 0.07, 0.08 이랬는데 0.2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역전되는 경우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0.6, 0.5였다가 어제 0.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였는데 22가 50bp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려감이 좀 올라가는 형태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어떤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2가 금리를 인상했던 이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켜봐야 되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실제가 이전이 3.3에서 실제가 마이너스 12.3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제조업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에서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있었지 제조업 쪽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 쪽, 그러니까 소비 쪽을 좀 보니까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게 지난번 5월 달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의 내역을 보니까요. 여행이나 식료품, 외식비가 좀 증가됐고요. 백화점이나 의류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단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흐름이죠.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서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가 예전에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비를 했던 그런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서 약간은 합리적인 소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미국 시장을 뭐, 받쳐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미주택 건설업체 주택지수, 그 다음에 신규 착공 7월 20일 날 발표됐고 7월 20일 날 발표됐던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모기지 신청, 그리고 30년 금리 웨스파고의 모기지 신청 것을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월 집값은 역대 최고치 찍었죠.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주택 지표도 조금은 이제는 좀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가 지표도 고점 쳤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나왔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고치 나왔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건 고용 지표고요. 물가 지표가 9점 반영 안 됐네요. 왜 반영 안 됐지? 반영된 거 저 위에 갖다 놨네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정도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30 이제 안 꺾이죠.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형태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예,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버리잖아요. 예, 여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는 완전히 이제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좀 이따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경기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금융주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빠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안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면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데일리 시황을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 유튜브 졸교 TV에 제가 데일리 시황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매일 15분씩.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데일리 시황을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상치를 너무 이렇게 낮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죠. 아니면 실적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으니까 이게 원래는 경기 침체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실적 예상치를 낮게 잡아도 주가가 그만큼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실적 예상치를 정말 낮게 잡아버리니까 주가도 미리 선반영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좋아버리면 이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방은 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추세가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표시는 안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는 표시는 안 했는데 요게 예상치보다는 뭐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 제외하고 예상치보다는 다 올라갔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다 30, 40 이렇게 막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테슬라나 넷플릭스도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큰 거 발표되죠. 진짜 큰 거부터 발표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 두 개를 보면 확실히 안 좋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전년 대비보다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줬죠. 막 테슬라가 9%, 넷플릭스가 막 10%씩 막 올라오는 거 보면 확실히 예상치를 너무나 싸게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상치를 싸게 잡아놨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는 기업의 실적이나 그 다음에 경기 지표는 그냥 박스권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을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뭐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냥 박스권에 갖출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궁금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남은 악재는 뭡니까, 대표님? 그럼 악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악재는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쪽 실적이나 경기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패권 전쟁인 것 같아요. 저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세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마 이제 남아있는 이제 악재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기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이런 것,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이제 물가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요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보면서 이제 실적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덤덤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지표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표는 이제 다 나온 거고, 요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해서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가려져 있는 리스크 요인. 그 다음에 뭐 블랙스완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돌발 악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지표 그 다음에 예상하고 있는 악재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 반영되거나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제가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있게 전일 새벽에 나왔던 이런 주가의 상승을 봐도 저는 좀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과도하게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일 것 같고 이렇게 뭐 이제는 바닥이다 뭐 안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주택 지표가 이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됐던 주택 지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버블인데 이 자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제가 그 때문에 이제 그림자 금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6월달에 많이 올라갔는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모기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선제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 지표가 다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특히 웨스파하고 모기지 신청고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소매 은행인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나 경기 지표는 주가에 큰 반영을 못 하겠구나. 근데 진짜 이제 큰 반영을 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구나. 이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는 고점을 친 것 같아요. 특히나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보면 확실히 꺾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이게 끝이 아닐까. 그 다음부터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에서도 보면 굳이 100bp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안 꺾이잖아요.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에 뭐 굉장히 강력한 100bp는 안 하더라도 75bp, 50bp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와야 되겠죠. 뭐 25bp 이렇게. 그러면 금리 인상 계속 된다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림자 금융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굉장히 리스크에 남아 있는 거죠. 참고로 저희 유료방 회원님들의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 유료 회원방에 지금 공식 종목 주식 비중 손절한 게 많이 있지 않아요. 다 이익션 했고 그 다음에 손절하더라도 되게 작게 했어요. 저희는 미리부터 시장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참고로 저희 유료 회원방 공식 종목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다른 분들은 유니파파님 50%될 것 같으세요? 다른 분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40%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10%대. 놀라셨어요? 1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밖에 안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저희 유료 회원님들 맞나요? 제가 한 얘기 맞습니까? 저희 유료 회원님들 계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제 말이 맞으면. 예. 유료 회원님들 들어가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10%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1번 올려주시잖아요. 저희 유료 회원님인데 지금 10%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절을 막 해서 10%가 아니에요. 손절한 거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다 그렇고요. 파생도 이번에 수익 내고 나왔고 다 미리 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제가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최고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오늘 종가 보고 다음 주에 주식을 매수할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매수할지라는 거는 비중을 올릴지 확대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버스 2X ETF를 매수할지 이걸 고민 중이다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저희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비율이 10%대니까 굉장히 리스크 관리 잘한 거예요. 막 손절을 막 쳐갖고 10%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주식 비중을 낮춰놓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제가 이런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보세요. 제가 지금 본 자료만 보세요. 지금 S&P 1960년대, 1900년대부터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률 같은 것도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고용 지표 이런 거. 그러니까 1920년대,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금리는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이 그렇게 만만뜻대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쉽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웬만했으면 자료를 이렇게까지 안 많은데 실업률도 보세요. 제가 지금 실업률 보면 1950년대 실업률까지 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잖아요. 예. 실업률 지금 어떤지 뭐 그거 다 설명하려면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요. 그거는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주식을 매수할지 아니면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할지 다시 아니면 인버스 2X를 매수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주식 비중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제가 줄여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부터 이제 1월 제가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1월부터 해서 5월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저는 지수가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6월까지. 죄송합니다. 6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김영익 교수가 5월 달에 막 지수가 올라간다 그럴 때 저는 6월 달에 지수 폭락할 거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 폭락하고 나서 주식은 이제 좀 더 산 거죠. 근데 그때가 저희가 굉장히 시장이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근데 잘 넘어갔어요, 이번에. 그래갖고 사서 일단 팔고 선물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식 비중이 10%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자료는 구하기 힘들어요. 막 이게 연도별로 다우지수 다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데일리 시황을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졸교 TV에. 근데 이제 많이 보시죠. 제가 보통 간단간단하게 올려드립니다. 뭐 1일, 2일, 3일, 4일 전 이렇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올려드리는 편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그래서 요게 주로 이제 요런 자료를 그러니까 한 10배에서 15분 정도를 12분에서 한 10한 8분 정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분석, 그러니까 해외 증시를 다 분석,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고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시즌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는 뭐가 있는가 하면 빅테크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메타, 뭐 아마존, 인텔 다 있고요. 7월 말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상 보면 또 중요한 이슈는 다 끝났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하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보면 소매 판매 다 끝났고요. FOMC 회의 있죠. 그 다음에 GDP 있죠. PC 있죠. 근데 제가 PC 같은 거 보지 말라 했잖아요. 소비 지표는 끝났다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도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요. 사람들이 GDP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FOMC 회의도 코멘트 정도가 중요하지 볼 거 없죠. 왜? 아까 그 미시간 대학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100bp 할 거는 없죠. 이제는 75bp 가니까 볼 거 없고 개인 소비 지출도 볼 거 없죠. 왜? 물가가 꺾였으니까. 어차피 개인 소비 지출도 물가인데 뭐 이것도 볼 거 없죠. 근데 GDP를 사람들이 꼭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봐요? 이거 왜 보죠? 하수들이나 보는 거지. 왜 고수들이 왜 봅니까? 왜냐하면 GDP 나오에서 벌써 다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그러니까 애틀란타 연원에서 나오는 GDP 나오라고 지표가 나오면서 계속 수정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FOMC 회의의 코멘트가 좀 중요하죠. 이번엔 75pp인데 앞으로 금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겁니다. 딴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짜 빅테크,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테슬라는 그냥 워밍업이었다면 진짜 빅테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진짜 빅테크 기업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재미있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더 얘기 드리는 건 이게 신용장고거든요.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2006년에서 2022년까지인데, 2010년도에서 5조에서 6조까지였던 게요. 그때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오고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도요. 신용자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신용자구 기껏해봐야 뭐 7조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한 7조, 8조 됐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 주가가 한 이렇게 2600 갈 때요. 그때가 12조까지 올라갔어요. 13조. 그러다가 코로나 때 6조 확 떨어졌다가 이번에 그 주린이 나오면서 이제 동학 게이밍 운동 나오면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떨어졌던 게 이제 18조거든요. 그 저는 이거 한 14조에서 15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없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들어오고요. 고객의 탁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의 탁금이 계속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고객의 탁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금 금리가 뭐 나중에 뭐 한 4%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회사채 좀 똘똘한 트리플 A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 정도 주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다 몰리지 누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몰리겠습니까? 안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건으로 이제 작용하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이 없어진 거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는 7월 21일 기준으로 지난주 기준으로 올해 인버스 투엑스 인버스를 1조 1000억이나 4,500억을 샀는데 판 게 한 요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아예 안 팔았고 6월 달에 산 것들을 7월 달에 다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물은요.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월 21일까지 지수는 80포인트 올라갔는데 현물을 1조 7천억 샀는데요. 선물을 오히려 10,000계약을 팔았어요. 어제 조금 샀고 전체적으로 18,000계약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물을 사서 지수를 땡기고 선물은 이익 실현하고 그런 패턴이죠.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고요. 제가 오늘은 유튜브에 방송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시황까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2개로 나누든지 해서 그래도 오늘은 제가 나중에 시황까지 올려드리고 나머지 거는 안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 와우넷 그 녹화 방송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았던 형태 이 세 가지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뭐 올해 안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올해 올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는 지금 지수에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나 경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패권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가능성만 염두에 놓고 가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유럽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가 하면,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리고 어,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사우디까지도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패권이 이제 양측이 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본 거죠. 과연 중국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대만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럼 당장 TSMC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그 성장주의 핵심 축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에너지 공급망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일련의 상태를 보면서 생각보다 미국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미국이 막으려고 이런 것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패권 전쟁에서 돌발 사항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스스로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굉장히 지금 미국이 서두르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패권 전쟁의 가장 큰 리스크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문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최고치에 올랐지만, 그러니까 물가가 최고치에 올랐지만 이번에 금리에 대한 걸 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근데 실업률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낮았던 적이 예전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페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물가는 잘 안 내려가, 여기서 안 잡으면 큰일 나는데 실업률은 고용지표는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랑 고용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본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만큼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게 좀 버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됐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무리 달러 인덱스도 있지만 ECB가 25bp도 아니고 50bp의 빅스텝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건, 이거 진짜 시장에서는 25bp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확인이 안 돼요, 레버리지 투자는. 근데 만약에 내년 초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이 레버리지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게 터져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대응이 안 되죠.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어떤 흐름으로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면 좋은데, 이제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다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득. 왜? 우리나라만 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거든요. 6조에서 24조가 들어왔는데 이제 18조니까. 그 미국이라고 뭐 별 다를까요? 그죠? 유럽이라고 다를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이게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생각지 못한 돌발 사항은 왜 나오느냐? 이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나오는가 하면 달러의 초강세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기사 보셨습니까? 예, 중국의 그러니까 우량 기업 몇 개가 지금 뭐 잘하면 디폴트 뭐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다.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달러 부채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비단 중국일까요? 유럽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하게 가버리면 이런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7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해되시면 7번. 이해되시죠? 예. 근데요, 여기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제 통화의 역사를 다 봤거든요. 그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어, 보통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엔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있죠. 그 다음에 유로화가 보통 있는데, 이제 유로화는 이제 완전히 탈락됐다 생각하고, 그러면 엔화도 강세였고 스위스 프랑도 강세였고 유로화도 강세였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엔화는 90년 만에 최저치고, 뭐 엄청 약세고 지금 엔화는. 그리고 스위스 프랑도 약세고, 그럼 유로화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에 대비해서 1대1도 깨졌죠. 1대1 비율도.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각국 글로벌 통화의 역사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달러만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달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달러 초강세예요, 이런 거는. 근데 달러 부채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견디죠.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러다가 대마가 한 개 훅 쓰러지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요즘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 중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날아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금융주는 괜찮아요. 미국은 유럽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유럽의 금융기관,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제조업 기업 요런 기업들 중에 대마가 하나 확 떨어지면 그럼 이거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어게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하락의 클라이막스는 언제 뭐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다 예측 가능한 악재? 모든 예측 가능한 악재 때문에 이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악재, 소에서 이걸 우리 뭐라 그런가 하면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혹은 블랙스완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왔지. 언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악재로 이 시장이 떨어진 거예요. 봤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측 가능한 악재는 뭐예요? 실적이나 경기잖아요. 실적, 경기, 아니면 물가, 아니면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것들만 보고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예측이 안 되는 악재가 지금의 이런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패권 전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 비중이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 당연히 리스크 관리 하죠. 당연히 왜 리스크를 안 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어제 방송 출연 나와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이런 얘기 왜 안 했냐? PD가 싫어요. 제작진이. 나쁜 얘기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댓글에 굉장히 막, 너 뒤질래, 죽을래,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제가 미리 욕 얻어먹으면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냥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만 이런 얘기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무방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데일리 시황에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할게 않겠지만 졸교 TV를 통해서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제가 매일 데일리 시황 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종목이나 매매 타이밍 이런 건 얘기 못 하죠. 당연히. 예. 그건 유료 회원방에 가입해야만 얘기를 하죠. 예.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저는 제작진 싫다 그러면 안 해요. 뭐 제가 바보도 아니고 뭐 싫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위기가 굉장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재는 벌써 주가에 다 반영됐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가 지금 세 개나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하고 해야죠. 그죠? 그러면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3번. 그러니까 이해는 되면 돼요. 뭐 저한테 공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어디 주식 지금 같은데 주식을 하루에 두세 종목씩 막 매수하고 추천하고 이런 거 이거는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들 얘기지 전체적으로 막 지금 이 전체적인 지표를 막 보고 근데 특히나 막 100년치 지표를 보고 막 하는 저한테는 저 같은 사람들 100년치 지표 막 보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100년치 지표를 보고 실험률 보고 다 이게 통화 가치 막 100년짜리 막 잡아갖고 이게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 지금 종목을 추천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식 비중 10%고 리스크 관리하고 당분간 우리는 지수 ETF만 매매한다. 그러니까 스윙 매매한다. 여기서 스윙 매매라는 거는 3일에서 한 2주만 보유하는 거. 3주 정도 보유하는 거. 왜냐하면 지수 ETF는 인버스 2X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내려올 때는 인버스 2X 하면 되고요. 2배짜리니까. 그것도 이것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파생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주식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토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유료 회원을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계좌 갖고 계신 분은 주로 인버스 2X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 이제는 저런 이런 이런 제가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측이 안 되는 악재가 다 해소됐다라고 제가 생각되면 그때부터 주식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이제 보는 게 지금의 어떤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입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 가입이 되면 뭐 5주 동안 라이브 방송도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극강은 알아두면 설 때 있는 파생 잡합 사전하고 파생을 안 하신 분들은 지수 ETF나 레버리지 이런 강의 이런 거 제가 오늘 오후에 다 해드릴 건데 그런 거 매매를 하면서 그게 수익이 짭짤해요. 진짜로 요즘은. 예. 정말 수익. 그러니까 옵션 같은 건 안 하고요. 주식 선물 이거 제가 강의를 오후에 다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만. 왜 수익이 짭짤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랫방향으로 매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뭐 2주일 잘만 하면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만큼 변동성 장이니까. 그래서 배우시면 돼요. 난 파생 안 하겠다. 그러면 인버스나 ETF 그 대신 금액을 좀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인버스 아랫방향이라면 인버스 2X를 한 6천만 원 정도 사야 됩니다. 5, 6천만 원.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익 금액이 나올 거예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식 하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주식 재미없다. 하지 마라. 자, 대놓고 얘기했어요. 단타도 안 된다, 지금 장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수선물, 주식선물, 그 다음에 파생인 사람들 지수선물, 주식선물, 파생 없는 사람, 주식계좌인 사람들 인버스 2X나 레버리지 매매 하자. 이것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그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교육을 시키고,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내일 당장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했어요. 자신 있는 분들, 자신 없어도 되니까 이거 들어라, 내일. 그리고 제가 이번이 마지막 교육이에요. 8월 달부터 교육을 안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 매매가 안 되면 교육을 하면 되는데 왜 교육을 안 하세요? 왜 매매가 안 돼요? 파생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가 억수로 잘 된 시장인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아마 인버스 2X나 레버리지 혹은 지수선물이나 주식선물 파생 장세가 올 거다. 주식 상세 안 올 거다,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파생 장세가 올 거다라고 말씀. 그리고 파생 아니면 주식 계좌 하시면 지수 ETF 장세가 올 거다. 이거 한 배짜리는 돈 안 돼요. 2배짜리로 해야 됩니다. 아마 장세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매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가면 돼요. 그 얘기를